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이슈이시다 시작합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몰락이 확실해진 우크라이나의 기득권층을 빼고 가장 충격을 받게 된 것은 유럽과 미국입니다. 그 중에서도 확실한 신디케이트를 이루고 있는 초상류층, 다국적 지배 조직일 것이 확실할 것 같은데요. 설마 했지만 푸틴이 정말로 군사작전을 통해 우크라이나 현 정부를 전복시키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동부 지역을 독립국으로 선포한 것으로 목적을 달성하고 땅 따먹게 했음에 만족하면서 자기들과 협상할 것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바이든 정부가 시끄럽게 러시아가 온다, 러시아가 쳐들어온다, 물러나는 것은 페이크다 강조하는 것도 자기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려는 러시아를 우리가 외교적 협의로 강력한 경고 대응으로 막아냈다고 자랑하려 한 것이지 설마 진짜 쳐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제 저희 방송이 지적한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온 러시아에게 미국이나 나토가 손 쓸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경제 제재 조치를 꺼내 들었는데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착된 러시아가 중국 위안화 쓰면 타격이 입는 것은 유로나 달러지 러시아가 피해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첨단 기술 소재나 각종 무역 금지에도 세계의 공장인 중국에서 필요한 거 다 들여오면 될 겁니다. 어차피 첨단 기술 제품은 러시아가 뒷구멍으로 다 들여올 수 있고요. 자기네들끼리 다 만들어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저 이제 30년 동안 세계화된 경제 질서가 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적어도 러시아에게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나 유럽은 어떻게 되느냐? 정작 발등에 불 떨어지게 생긴 게 미국과 유럽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경제는 원유 없이 굴러가지 못합니다. 바이든 때문에 지난 1년간 원유 가격이 거의 2배로 올랐습니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사태의 원인이 절반 이상이 원유 가격 상승인데요. 그건 달러를 바닷물처럼 찍어낸 바이든의 바보 같은 판단력 때문입니다. 어쨌든 지금 달러는 최대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페크의 일원으로 원유 생산량이 어마어마한 러시아에서 원유를 안 사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2021년 현재 미국이 정제유를 가장 많이 사오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미국은 하루에 러시아로부터 석유 50만 배럴을 수입하고 있는데요. 이걸 중단하면 그냥 미국 경제 포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경제 제재 어쩌고 하면서 원유 수출은 그냥 해 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가 보기에는 아주 웃기는 짬뽕인 상황인 거죠. 이 내용 좀 더 살펴보면요.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러시아 원유와 관련해선 제재하지 않을 방침임을 25일 재확인했습니다.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지만 원유 거래를 제재할 경우 국제 유가 급등으로 러시아가 볼 피해보다 미국 소비자들이 입게 될 피해가 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데요. 아머스 호치스타인 미 국무부 에너지 안보 선임보좌관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대러시아 제재가 원유 흐름을 목표로 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푸틴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러시아 원유와 가스 영역을 제재의 목표물로 삼으면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면서 아마도 그는 생산량의 절반만을 2배의 가격으로 판매하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것은 제재의 결과에 대해 푸틴은 고통을 받지 않는 반면에 미국과 동맹국은 고통을 받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정책은 푸틴 대통령의 고통을 최대화하되 미국과 유럽 소비자들의 역풍은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대응으로 상승하는 유가가 이미 꺾였다면서 유가가 더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민들이 고통받으니 딴 거는 다 못 팔게 하고 은행 거래나 달러 거래도 중지시키는데 원유만 팔게 해줄게 하는 겁니다. 아주 러시아를 무시하거나 아주 이런 제재 방식 만든 게 국제 외교 문제라고는 전혀 이해 못하는 바보들 같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그냥 러시아는 너희 나라의 경제 위에 기름은 팔아줄게. 하지만 너희가 제재해 놓은 아이템들은 수출 못해서 고통받을게. 이러라는 건데요. 푸틴이 바이든처럼 바보입니까? 그걸 따르겠습니까? 아마 다른 제재 해제하지 않으면 아예 원유 수출 안 하고 가스파이프 잠근다고 할 겁니다. 미국의 은행 제재에서 원유 팔아봤자 돈도 제대로 못 받을 텐데
미국이 원유만큼은 팔아도 돼 한다고 아이쿠 바이든님 감사합니다 하겠습니까? 저만 이렇게 이해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직접적인 타격받는 것은 유럽입니다. 한국이 추구하는 탈원자력 정책이 유럽에서 태동한 것은 다 아시죠? 원자력 발전소 위험하다고 수십 년 전부터 천연가스 LNG를 발전과 난방용으로 러시아의 가스파이프 연결에 무한정 빨아들였는데요. 이제 러시아가 그걸 잠궈버립니다. 유럽도 안 사겠다 하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는 원유, LNG, 중국과 나눠 먹기만 하면 됩니다. 중국의 수요는 거의 무한정이라고 봐도 되기 때문에 러시아가 피해 입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만 유럽은 피보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게 제재는 러시아에게 해놨는데 피해보는 건 유럽과 미국 몫입니다. 대통령이 푸틴을 천재적이라고 부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구나 싶습니다. 미국 민주당 정치인들도 여기까지는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정신줄을 놓게 생겼는데요. 엊그제부터 하는 얘기가 2차 세계대전의 최대 위기, 민주주의의 위협, 민주주의를 지키자 아주 걸기대회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감성파리 멘트를 쏟아내고요. 어떤 인간들은 가스값, 기름값이 크게 될 것이지만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고난으로 생각하고 고통 분담하며 이 위기를 극복하자라며 애국심 마케팅까지 시작했습니다. 이 말 한 게 낸시 펠로시나 CNN 좌파 재벌 엘리트들인데요. 아주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정치 탄압하고 정치인끼리 피 터지게 싸우고 코미디언 대통령이 돼서 내각과 주요 직책의 동료들과 연예인 떨거지들을 낙하산으로 앉힌 나라를 위해 미국민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왜 고통 분담해야 합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연봉 200만 불씩 받고 뇌물 받은 바이든 일가 수십 년간 그쪽 상류층과 얽히고 얽혀서 여름마다 철마다 우크라이나로 휴가 떠나서 온갖 추잡한짓 변태짓 했다가 꼬리 잡혔다는 소문이 있는 미국의 초엘리트층들에게나 소중한 나라겠죠. 평범한 미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상관없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이제 마치 푸틴이 악마가 돼서 착하고 순수한 우크라이나라는 엘프 국가를 침공했다 이러고 있는데 미남 미녀가 사는 나라는 맞지만 우크라이나가 결코 선은 아닙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썩어든다. 썩은 나라는 결코 혁명으로 무너지거나 외적에게 침략당한다라는 문구는 중세시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힘없는 나라, 국민들 지킬 의지 없이 윗대가리들만 흥청망청인 나라는 결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제대로 된 동맹이 없는 나라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은 처절합니다. 군대에 끌려가는 아버지가 어린 딸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눈물 흘리는 장면 보면서 울컥했는데요. 망할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군대가 몰려오면 화염병 만들어서 저항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6세부터 60세까지 남성들은 국외로 피난도 못 가게 하고 총알바지가 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나라 정치인들이나 기업인, 재벌, 연예인 떨거지들, 그러니까 서방 세계와 온갖 재미와 돈 맛본 것들은 우크라이나 빠져나가서 유럽 곳곳, 미국 중남미 별장이나 호텔로 다 떠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평범한 시민들만 애국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그냥 항복하라, 저항하지 말라입니다. 어차피 지난해 11월 외교 협상과 러시아군의 대규모 국경지대 출현 때부터 끝난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포기하고 러시아어 쓰는 러시아계가 80~90% 살고 있는 동부 지역을 떼어주거나 독립국가 지위 줬으면 그냥 해결될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쓰레기 부패 정치인들은 마치 바이든과 민주당이 하느님인 것처럼 그것들한테 해준 게 있으니까, 해먹게 도와준 게 있으니까 받들어 모시면서 러시아 물리쳐 주세요 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일원으로 지정학적, 인류학적으로 러시아의 우방이어야 할 나라입니다. 이걸 간과하고 미국에게 서방 세계에 붙으려다가 결단난 겁니다. 미국과 나토가 성심껏 받아줄 수도 없는 상황인 거 알면서 단물만 빨려고 러시아에게 피보는 건데요. 정말 어리석은 정치인들에게 나라를 맡기면 이런 비극,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고통과 비극 겪고 있는 겁니다. 제발 미국에 이런 미래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이런 불안한 미래가 결코 오지 않도록 이번 대통령 제대로 된 분이 뽑혀야 할 것 같습니다. 별로 없긴 하지만요. 짧게 하나 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대법관의 사상 첫 흑인 여성이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든은 지난달 은퇴 계획을 밝힌 스티븐 브라이어 연방대법관 후임으로 3명의 흑인 여성 판사를 후보로 찍어두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란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바이든은 오늘 워싱턴 DC 항소법원 판사 케탄지 브라운 잭슨을 전격적으로 지명했습니다. 연방대법원 현직 최고령이자 진보 성향인 브라이어 대법관이 물러나겠다고 발표 후 바이든은 흑인 여성을 후임자로 앉히겠다 공표한 적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극좌파인 케탄지 판사를 지명한 겁니다. 간략하게 케탄지 판사를 살펴보면요. 2014년 오바마 당시 대통령에 의해 연방법원 워싱턴 DC 지방법원 판사에 임명됐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6월 항소법원 판사가 됐습니다. 바이든의 이번 선택은 올해 중간선거에서 흑인 유권자들로부터 지지율도 올릴 수 있는 기회로 대선 출마 당시 공약으로 흑인 여성을 대법원 판사로 지명하기로 약속했던 것을 지켰다는 점을 강조하고 뿌듯해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공화당 측은 극좌파인 케탄지 판사 지명에 탐탁치 않아 하고 있는데요. 그중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줄리아나 미셸 차일즈 후보 선택을 촉구하고 있었는데 바이든의 케탄지 후보 지명에 트윗에서 급진좌파가 승리했음을 보여준다며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가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올렸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바이든과 해리스는 케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 지명을 홍보하는 영상 공개와 상원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면서 적극 밀어붙이는 분위기입니다. 4월 11일 휴일까지 후보자 확정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데 상원과 인준청문회 통과는 공화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어지러운 상황에서 몰래 꼽을 쳐서 밀고 나가자는 건데요. 또 눈에 불 켜고 지켜볼 일입니다. 오늘 이슈 이슈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너 오늘 왜 이렇게 짖어? 영상에서 저희 강아지가 짖었는데 죄송합니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 끝나니까 너도 좋아? 오구 좋아. 오구 좋아. 오구 좋아. 자 너도 인사해. 주말 잘 보내세요. 인사하세요. 룰루야. 인사하세요. 룰루 인사. 이쪽으로. 룰루. 아이쿠. 주말 잘 보내세요. 룰루.